안녕하세요. FP의 차별화 전문성 부채 상담으로 고객 만들기 강의를 맡은 최원입니다. 부채 상담이 FP가 한다. 일단 낯선 단어이시죠. 부채가 있는 고객을 만나면 일반 FP들이나 모두 다 좀 거부감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재무 전문가이라는 우리 FP 여러분들께서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계약도 만들어내고 내 키맨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고객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과정 개요 보겠습니다. 이 부채라는 부분과 FP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FP가 하는 부채 상담은 어떤 이야기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채 상담에 대했을 때 그 부채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 시간에는 금융 지원 제도들이 어떤 게 있어서 고객분들을 상담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까 내용을 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는 이 강의에 나오는 이 자료들은 충분히 출력하셔서 상담하실 때도 활용을 하시고 본인 학습 자료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담스럽지만 모른 채 할 수 없는 고객. 저는 부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긴 한데 FP의 양심상 이제 고객을 어떻게든 상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자, 이런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입니다. 30대 초반 남성 K씨, L그룹 계열사의 4년차십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소득 잘 받습니다. 근데 순자산이 마이너스 2,700만 원, 금융자산은 1,500만 원, 부채가 4,200만 원입니다. 월소득은 320만 원인데 근데 4,200만 원 갚느라고 한 달에 210만 원씩 돈이 나갑니다. 이 생활이 힘들겠죠. 본인 소득이 60% 이상, 70% 가까이를 지금 대출 상환으로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분 신용카드 지출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할부도 있고 차량도 쓰셨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쓰다 보니까 좀 지출이 많아져서 리볼빙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리볼빙에 대한 부분들은 이달에 결제할 걸 다음 달로 미루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 리볼빙 금액이 조금씩 커질 수 있습니다. 커졌죠. 그래서 카드론으로 전환해서 상환을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시면서 이용하던 차량은 폐차를 했고 본인도 치료비로 많은 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차량 잔금도 남아있는 상태에 본인은 빚도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추가 신용대출을 쓰셨죠. 근데 카드론이 있으니 1, 2금융권은 더 이상 대출이 어렵고 그래서 이 3금융권 대출을 쓰다가 부채 폭탄에 쌓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FP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FP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말고 대출 상담사를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분들을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채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좀만 더 현금 흐름에 대한 개선을 힘써준다고 하면 금융자산 일부 통해서 부채 일부 상환하고요. 악성부채 제외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월 상환 금액을 낮춰서 기존의 210만 원의 대출 상환을 56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가용 자산이 거의 150만 원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분 다시 저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계약을 떠나서 FP 여러분한테 굉장히 감사히 여길 겁니다. 앞으로 이분이 자산 쌓아 나가시면서는 평생 고객을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케이스 2 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 케이스입니다. 본인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3명이나 있는데 연소득은 4,300입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요. 자, 연소득이 4,300이면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대출 총 월 상환액이 220만 원 정도입니다. 자, 3인 부양가족,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4인 가족인데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해봐야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대출은 잔액이 요만큼 남았는데 대출 금리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이런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환대출을 통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대환대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액의 자산을 쓰고 계신 분들은 금융지원제도를 통해서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해서 대출 금리를 낮췄고 월 상환 금액도 조정을 해냈습니다. 자, 이분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커졌죠. 자, 누구한테 부채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케이스 3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혼 2개월 차의 K씨와 C씨입니다. 부부 각각 소득이 230만 원, 290만 원입니다. 합쳐서 600만 원 좀 넘네요. 6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결혼하면서 주택을 구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5억 7천짜리 샀는데 신혼에 결혼하면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부채를 4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자, 덜컥 집을 사시면서 들어가셨네요.
월 소득 금액이 52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자, 620만 원이죠. 이 정도 금액이 됐기 때문에 월 대출 상환액 180만 원 정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상환하고도 나 여유가 있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와이프분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퇴직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쌍둥이네요. 육아를 하는데 본인 혼자 해야 되고, 그러니 회사에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을 1분 냈다가 퇴직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 금액이 맞벌이에서 외벌이 340만 원 바뀌었고, 대출 상환 금액은 188만 원 여전히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식간에 부양가족은 넷이 됐는데, 둘이 벌어 둘이 살던 걸 하나 벌어서 넷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신혼부부, 이 K씨와 C씨는 결혼하시면서 FP한테 부채 상담을 한번 받으셨어야 됩니다. 자, 부채 상담이라고 해서 부채가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재무 설계를 통해서 올바른 금융상품으로서, 우리 대출도 금융상품이죠. 금융상품으로서 부채 사전을 잘 활용할수록 기준을 제시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우리는 FP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재무 설계라는 걸 합니다. 뭐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자금 활용을 할 거고, 그에 맞는 적합한 금융 자산들을 구성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보험들도 제시를 하는데, 대출도 마찬가지죠. 앞을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출 목적에 대한 걸 점검을 해서 적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산 규모에 맞춰 있는 대출 한도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통상 뭐 총 자산 대비해서 한 30% 정도 금액을 얘기한다, 혹은 부동산 대비해서는 40% 이하를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여건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거고, 두 사람에 대한 조율들, 특히 이런 맞벌이 부부들, 신혼부부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상담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 서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FP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해주면서 적절한 그 가이드도 제시를 해주고,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상담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은 어떻게 갚을 건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상환 기간을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유리한가, 혹은 무조건 짧게 하는 게 유리한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대출을 받고 애가 태어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한 10년 안에 갚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벌컥 받아오세요. 잘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못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왜요? 자, 우리가 연말정산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장기 대출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건 1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 못 받죠. 그럼 실질적인 이자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로 효과로 보시면 될 텐데, 실제로 10년짜리 대출을 30년짜리 대출로 바꿔서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연말정산에서 혜택 보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종합적인 금융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는 FP가 해야 된다. 부동산 살 때 공인중개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 은행에 가서 소득 얼마시니까 대출 얼마 나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고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춘 재무 설계를 통해서 부채 자산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여러분, FP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거에선 포인트가 뭘 거냐? 첫 번째, 좀 전에 주택 얘기를 했으니까 담보대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3가지 있습니다. 이 규제가 포인트일 텐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LTV, 론투밸류, 주택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가를 봤을 때 이걸 얼마로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율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 사실 쉽습니다.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이나 뭐 KB나 이런 데 보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실거래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 가치를 담보 가치를 보고 보통 평가를 하고요. LTV는 제한이 있죠. 은행권에 대해서는 뭐 투기가해지구에서 몇 퍼센트, 어디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LTV에 대한 제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체크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신 DTI입니다. 신 DTI. 기존의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 나가는 것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중 중에서 이자 나가는 걸 카운팅을 했다면, 지금은 뭐다? 기존이랑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내가 그러면 얼마나 원리금 갖고 있느냐를 보고 그 DTI를 벗어나게 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보를 살려고 하는 집이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10억짜리가 있으니까 뭐 50% 계산해도 5억은 대출 덜컥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나는 소득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2천만 원밖에 안 되면 안 나옵니다. 자, 이게 DTI 제한에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또 하나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에서 DSR이라는 단어가 잘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익숙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낯선 FOP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입니다. 모든. 주택담보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되고요. 자동차 담보대출도 포함되고요.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기존의 LTV DTI보다 DSR은 더 제도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DSR이라고 하는 거 우리 낯서니까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ebt Service Ratio,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출 서비스 받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금을 따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은 우선 보면 개별 주담대나 또는 잔금대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규모가 얼마나 남았냐 볼 텐데 상환 형태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원금 전액을 분할 상환한다 라고 하면 거치기간 지나서 분할 상환 스타트 걸면 매년 내는 그 금액, 연소득 대비니까 1년에 얼마나 내가 상환 금액이 나가냐 요걸 계산합니다. 원금 전액 분할이니까 원금이 일정하게 쪼개서 나가겠죠. 그럼 이자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카운팅이 잡히겠지만 어쨌든 그 1년 계산한다.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형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면 분할 상환하고 나가는 상환액에다가 요거에다가 더하기 만기에 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얘가 5억을 빌렸다. 그 중에 3억은 분할 상환이고 2억은 만기 상환이다. 그럼 3억은 계속 나갈 테니까 그 계산. 그리고 2억 가지고서는 대출 기간에서 거치 기간. 대출 기간 20년에 거치 기간 5년이다 그러면 15년을 나눈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합산한 금액을 하고 원금을 일시에,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출 전체 금액의 대출 기간.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최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년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10으로 나눕니다. 요 이해돼 있죠? 물론 이제 30년짜리 대출을 받으시는 거 현재는 만기일시 상환에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이없지만 그런 게 예를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년밖에 안 봐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도금 및 이주비에 대해서는 대강 상환 방식 무관하게 무조건 대출 총액이 25년으로 나눠집니다. 자,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요새 이제 뭐 살짝 팁 아닌 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가끔 보면 요새 LTV, 신DTI, DSR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기존에 분양받았던 주택을 잔금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청약 이후에 분양받아서 실제 계약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요새 어떻게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양시장에서는 그냥 중도금 대출 미루세요. 상환 안 하고 연체시키세요. 그냥 미루고 계속 가세요.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해서 중도금 대출 그냥 연장시키면서 그냥 갑니다. 안 갚고 계약 파기하는 건 아니고, 왜냐? 그렇게 해도 이자가 비슷비슷하게 해놨으니까.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나가는 중도금도 대출 총액에 나누기 25년 한다 이 얘기고요. 여러분이 아파트 진행될 때마다 중간중간 중도금 내야 되는 거에 중도금 대출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전세대출은 불포함입니다. 전세대출은 원금은 안 나가요. 원금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비주택 담보대출, 그러니까 뭐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는 대출 총액의 10년,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요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 향후 1년간의 실제 상환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실제로 내가 낸 금액, 이자는 냈으니까 표현하니까요. 이걸 다 합쳐서 앞에 나온 것처럼 1년 단위 계산한 걸 다 합쳐서 하면 그게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연간소득하면 DSR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용대출의 포인트. 신용대출은 뭐니 해도 사실 신용등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대출을 볼 때 사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보는 건 이 사람의 소득 출처긴 합니다. 상환 능력이 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통상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회사에 대한 급여 안정성이나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대출이 좀 더 잘 나온다고 하는 게 월급 주는 곳 자체가 안정성이 높으니까. 대기업들은 그렇고요. 그런 내용이 있고, 신용등급은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등급으로 정해놓은 것. 그러니까 공여를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은행, 카드사, 뭐 보험사 많습니다. 다 많고 심지어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고 다음 달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정을 걸어놓고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나갈 텐데 이걸 잘 내고 있느냐, 내야 될 돈을 잘 내느냐는 능력을 공유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용 등급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돈을 잘 갚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나는 대출이 아예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데 왜 신용등급이 1등급이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 빌려본 적이 없으니까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쓰면 대출 등급이 좀 올라가냐,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연체 한번 하시면 훅 깎이니까 그건 유념하시라고 FP 여러분들 고객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신용등급이 차이가 나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이 달라집니다. 자,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구분합니다. 1금융권은 일반 은행이고 2금융권은 캐피탈사, 그리고 3금융권은 대부업체 얘기를 하죠. 저축은행은 어디죠? 2금융권입니다. 자, 일반 은행에서는 1등급부터 통상 6등급까지만 주로 고객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하도 있습니다만 그건 특수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은 이 구간에 보고 주고객은 평균 금리는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은행이 캐피탈보다 대출 금리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4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캐피탈사,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주고객은 6에서 7등급 요 구간이라고 했는데 나는 가봤더니 은행은 5%로 대출이자 달라는데 저축은행 갔더니 4.5%에 달라네요 라고 얘기해서 저축은행의 대출을 딱 받으시면 어떻게 된다? 다시는 1금융에서 저축받기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2금융권 대출을 완전히 상환을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신 이상 1금융권에서는 2금융권 대출이 껴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순서상에서는 1금융권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3금융권 대부업체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8등급부터 10등급짜리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에서 금융제도를 이야기해드리면서 이야기할 건데, FP 여러분들이 고객을 상담하고 부채 상담을 하실 때, 그리고 혹은 부채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할 때 우리가 대출 상담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어디 은행의 대출이 더 좋습니다, 어디 은행이 대출이 좋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제시하시는 건 아닙니다. 대출 상담사 라이센스까지 따졌어요. 일을 하신 FP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그게 아니고 우리는 FP로서 재무 설계한다고 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게 중요한데, 부채 상담에서 이런 거죠. 대출 용도가 필요한 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파악하고 대출 받으실 때 단순히 금리 비교만 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기간을 이용한 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고, 혹여 고객 중에 고금리의 3금융권 대출 이용하신 분들은 다시 앞금융권으로 올라오기 힘드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드리는 금융지원제도 같은 걸 안내를 해주시면 충분히 고객분들을 좀 더 나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더 양질의 우량한 자산을 가진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